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오늘 어떤 일들이 우리 시장을 또 지배했는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7월 소매 판매가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지만은 전자 상거래 매출이 전월 대비로도 증가를 했고 건자재 매출도 전월 대비 1.5% 증가하면서 일단 최근에 소비 부진의 우려는 일부 일축을 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긴축이 또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에 따라 코스피가 시초가에 한 1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 속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출발했고요. 다만 이제 이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다시 전환되면서 네. 사실 지수의 낙폭을 좀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아침 나절 성큼 뛰어오르면서 1,315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전일 페드의 긴축적 통화 정책 우려 등이 이제 미국 증시 약세 영향도 있었습니다. 2,490포인트 언저리까지 이제 하락했던 코스피가 9시 50분경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현물 순매수 전환이 됐고요. 반등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열심을 넘어가면서 외국인 선물도 순매수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2,500선을 회복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코스닥은 이제 오전장에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부담 때문에 성장주 전반에 대한 약세 압력이 있으면서 2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세가 오전장에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와 종이, 목재 그리고 기계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오전에 보였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 매출이 좀 둔화됐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미국의 법안에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제외될 수 있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모비스 관련된 부분이 계열사의 분할 이슈 이런 것들이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운수 장비 업종들이 조금 안 좋았고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서비스업이나 의약품 등 성장주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니치적으로 이 출산 장려 관련된 엔젤 산업이라든지 LNG, 사료, 조선 기자재 등 섹터 강세가 좀 특징적으로 보였는데 네네. 오후 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1,325원대도 넘어선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이 좀 안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세로 지속적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낙폭을 축소시켰고요. 전기전자나 운송 장비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기계 제외한 대부분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 기업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등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좀 의아한데 하이닉스는 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업종 전반적으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좋지 못한 게 지만은 외국인들 수급이 장 막판에 좀 대규모로 유입하는 것은 약간 좀 어느 정도 환율에 좀 내성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요. 네. 저 연속성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상방을 좀 제한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미국계 자금이 7월 이후부터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좀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좀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수급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환율이 조금 약간 걱정이 좀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1,322원?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체크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300원 위로 계속 있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죠? 흔한 경우 아니죠. 네. 네네. 환율이 이게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들 이제 이거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지금 시장에 임하시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환율에 대해서 네. 예상을 하면서 주식 투자 운용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1,300원을 훌쩍 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네.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도 있고 일부 그렇지만 쉽게 금리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컬러도 오늘 그로스 성장주들이 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 자체가 혼자 우리가 이제 좀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진짜 우리의 국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화만 유독 약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달러 외에 전반적인 통화들이 약세기 때문에 너무 원화가 1,310원 왔다고 해서 네. 이게 굉장히 어떤 새로운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 다른 환율과 비교를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이나 유럽 연합
뭐 중국 위안화 등과 해서도 우리가 약간 좀 약한 거 같긴 하네요, 그죠? 뭐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네. 또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만 유독 원화가 약세일 이유는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오늘 환율도 좀 안 좋았고요. 그러면 섹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언급은 주셨던 것 같은데 출산 장려 이쪽으로 갑자기 뭐 뉴스가 떴습니까? 네, 뭐 종프로님도 다둥이 아빠이신 걸로. 저는 뭐 겨우 셋입니다만. 아, 네, 아주 뭐 어쨌든 뭐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서울시에 좀 국한된 뉴스이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5년간 14조 7천억,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이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연한 3조씩.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디에 어떻게 쓸지 사실 좀 감은 안 오는데 네. 아무튼 이제 서울시 관련된 이 양육 지원 종합 계획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상황이죠. 사실 뭐 이렇게 엔젤 산업이나 이런 쪽은 출산 장려 쪽에 대한 사실 관심이 거의 없었잖아요, 최근 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자금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를 하나 그냥 가져왔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안심 돌봄이나 편한 외출, 그다음에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뭐 전통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같은 회사라든지 제로투세븐, 그다음에 토박스 코리아, 캐리소프트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는 회사, 이런 오로라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모습이 괜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출산 장려 관련된 서울시의 대책 이 이제 발표되면서 사실은 좀 테마적인 어떤 수급이 좀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뭐 혜택이란 혜택이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많이 좀 발표가 좀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뭐 전국 단위로 좀 됐으면 좋긴 해요. 뭐 네.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 아이들에 대한 뭐 이슈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서울 네. 시작하면 또 경기라든지 뭐 다른 지역 점점 확대는 되겠죠, 뭐. 네. 자, 그리고 다른 섹터는 어디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이 이제 같이 사실 오버랩이 되는 sek터이기 때문에 네. 같이 가져왔는데요. 이 전일 같은 경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주식회사와 4,193억 정도의 이 T50 계열 엔진 공급 계약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종도 강세 시를 보였고요. 해당 계약이 이제 최근 매출액 6조 4,150억 대비 약 6.5% 수준이고요. 27년 8월 15일까지 계약 종료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지 우주항공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육성에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과 같은 수출 실적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그 향후에 이제 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발전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두고 경쟁을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가시화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반기에 노르웨이나 호주, 그다음에 그 말레이시아 등의 추가 계약건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상존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안 빠지면서 이렇게 좀 더 리바운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한 이제 모멘텀으로 봐서는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16일부터 나흘간 부산과 경남 사천에서 우주항공산업 분야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벨 텍스트론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데이 이게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좀 힘이 실리고 있다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약간 제가 자료를 좀 발췌해 왔는데 그 한국의 무기 체계별 주요 방산 수출 현황을 보면은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보면 어쨌든 뭐 화력, 항공, 함정, 유도 기술, 그다음에 기동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뭐 핀란드, 폴란드, 뭐 인도, 노르웨이 뭐 등등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수출에 대한 실적들이 있는데 수출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방산 한 10위 정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엔 한 5위권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외부에서도 외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방산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한 5%대 정도, 그러니까 로우 싱글 정도에서 좀 이렇게 머물렀던 기억이 많은데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서 좀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최근에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쨌든 이익률이
OPM 마진율이 한 10%대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약간 주가를 좀 릴레이팅 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산업연구원 자료를 갖고 오신 예, 거죠? 산업연구원과 하이투자증권이 같이 아, 만들었던 표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그래요. 저도 이게 오타가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르웨이는 네.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네. 이제 한국 연도별 방산 수출액 수주 계약 기준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네. 2021년부터 눈에 띄게 확 튀어오르거든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러네요. 보시면, 예, 그래서 튀어오르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이제 이번에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더 이제 많이 떠오르겠죠. 예, 수출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더 업종을 끌고 가는 것 같고 다음 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 추이입니다. 이를 보시면은 이 부분도 2020년도부터 21년도 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럽 포함해서 전체적인 국방비 지출액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아직도 이제 방위 산업이나 우주항공 산업이 같이 엮이면서 좀 올라온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튼 뭐 절대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주가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더 하반기 모멘텀 플레이를 조금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이건 이슈가 좀 있었죠. 우리나라 뭐 현대차 관련해서도. 네, 뭐 전일 국토교통부가 또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요? 예, 지금 그래서 하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암 그리고 강남 그리고 아. 세종, 제주 이렇게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 운행 지구에서 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시를 한 거예요.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마 저 상암이랑 강남 테헤란로 쪽에서 하는 건 뭐 제가 뉴스를 통해 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전국 10개 시도시로 이제 확대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율주행을 하면 레벨 3 이상을 말하는 건데 네. 레벨 3부터뿐만 아니라 레벨 4도 포함되는데 이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지는 저도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전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 그리고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평가 능력을 통해서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구현 가능한지는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를 좀 가져왔는데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이제 기준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가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쭉쭉 나오면 이제 풀 5단계까지 나옵니다. 레벨 5까지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레벨 3 이상의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조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쳐준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KB증권에서 발췌를 좀 해온 건데 자율주행차 관련된 시장 규모 전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레벨 3하고 레벨 4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한 2025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좀 태동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추정치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표를 좀 옮겨주시면 자율주행 차량 침투율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2021년도에 0.1% 정도 수준에서 2030년도 추정치가 자율주행 차량이 12%까지 올라갈 거로 추정되니까 아무튼 중장기 그림에서의 성장은 일단 가는 방향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표를 또 보여주시면은 이것도 KB증권에서 추정치인데 연도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와 자율주행 차량 비중 전망인데요. 이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회색 부분 이상 이렇게 보이는 게 2025년 이후부터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보입니다. 확실히 좀 보이는 단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레벨 뭐 제로나 레벨 1 정도 수준이 조금 보이는 수준이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보이는데 그게 조금 의미 있게 좀 보이는 게 25년 정도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정이 조금 늦은데요. 아무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겠다고 공고를 했다는 점은 일단 의지를 가지고 좀 사업을 좀 열려고 정부가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기술적인 그게 정말 가능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이것도 미래는 거의 뭐 정해진 미래로 이제 가는 거니까 분명히 그 산업은 커질 것 같고 그쪽으로 더 많은 돈과 기술과 인력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모일 것 같긴 한데 언제쯤부터 주가는 달리고 또 언제쯤부터 산업이 달릴까 이게 이제 약간 투자한 입장에서 좀 궁금하긴 한데 뭐 그거 예측하고 투자하는 건 뭐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차를 네. 제가 2010년부터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5년 후에 온다 그랬어요. 2015년 되면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때 이제 LG화학 배터리가 그때 이제 엄청
급성장을 하고 있었고 네. 회사에서 실적 발표회마다 그 팩트시트 보면은 전부 다 배터리 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화학보다. 근데 이제 시장이 열린 게 10년이 지났죠. 2020년 다 돼서 지금 거의 지금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자율주행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네. 전기차보다? 네, 훨씬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기대하고 실제 열린 것보다 전기차는 그냥 제조의 영역이지만 자율주행은 단순히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법적인 도로교통의 어떤 법적인 이슈, 그다음에 생명과도 직결된 이슈고요. 네, 전기차는 그냥 배터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유관 기관들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도로교통법이랑도 연관이 해야 되고 법을 바꾸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철학적인 문제도 분명히 좀 네네.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뭐 거고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요.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으로 돌려서 자율주행 테마를 엄청 사놓고 잘 될 수도 있죠. 잘 될 수 있는데 중간중간 굉장히 어려운 둔탁한 길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에 대한 기대는 결국 이제 규제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열리냐 알 수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많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자율주행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그 안에 반대가 너무 많아요. 뭐 사고도 좀 나고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지금 뭐 레벨 4까지 다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글쎄요 왜 그거를 출시를 못할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 거겠죠 제대로. 그래서 물론 테슬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거의 반자율주행 정도는 다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돼서 편하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차를 너무 타고 싶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뭐 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에서도 또 뭔가 저항이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래 가장 핵심적인 먹거리가 될 것임이 뭐 거의 분명하다면 이게 내가 이 나라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법적인 걸 좀 동원해서라도 좀 막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국가별 경쟁이 좀 심해진다면 어느 나라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시장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패권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서 어쩌면 그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빨리 또 뭐 길을 열거나 법적으로 뭘 풀어주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럴 생각도. 수도 있죠. 네.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죠. 네, 네, 미국이 뭐 가장 먼저 하겠죠. 가장 앞서 나가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요. 네, 뭐 오늘 본행제 기업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본행제. 역시 이제 아시다시피 환경 규제나 여러 가지 신재생 관련된 쪽에서 LNG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LNG 수요가 연 100만 톤 증가가 되면 LNG 운반선이 1.2에서 1.7척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진입 장벽도 높은 이 단가 인상도 용이한 LNG선 시장도 아직까지는 국내 조선사들이 조금 독보적이지 않냐 생각은 드는데요. 이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신한금융투자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글로벌 LNG 수요 추이 전망을 보면 2021년도에 3.8억 톤 정도 수준에서 2040년도 물론 뭐 긴 호흡입니다만 거의 더블 정도로 늘거든요. 7억 톤 정도까지 늡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시장이 어쨌든 성장 그림으로 가는 건 맞는데 사실 엔지나 이런 쪽 본행제 쪽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이 이제 유가와 연동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폴리우레탄 같은데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뜨면 이것도 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또 다소 조금 이제 최근에 그런 이슈는 많이 없지만 카타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이게 가격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본행제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폴리우레탄 관련된 원가 이 가격 상승이 상반기에 계속 지속됐거든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네네. 유가가 좀 빠져서 이 부분이 좀 빠지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좀 좋은 분위기가 가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제 판가 인상도 좀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정말 나오는 거냐를 사실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신한금융투자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랗게 짙게 보이는 게 이제 WTI 분위기고요. 그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게 폴리우레탄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거의 보이거든요. 비슷하게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유가가 좀 빠지면서 이 원재료비 부담이 다소 좀 완화되고 있는 거고 네. 하반기에 판가에 대한 전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본행제 회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수주 금액 관련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동성화 인텍 쪽인데 어쨌든 2020년, 21년, 22년 보면은 분기 단을 보면 대부분 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 LNG 관련된 시장이 열리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면서 분기별 수주 금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동성화 인텍은 한 3년치 수준을 받아놓은 것 같다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오늘 좋았던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그 가치투자클럽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 본행제 수주잔고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바닥을 보이다가 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점은 아무튼 전방 산업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이 본행제 쪽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잔고도 문제지만은 이 수익성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보이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본행제 관련 회사든 뭐 이런 조선기자재든 유가랑 매우 주가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유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강한 거는 약간 이제 사이클상 빅사이클이 왔다는 그런 의견들이 꽤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굉장한 LNG 관련 빅사이클, 에너지 대란 관련해서 이따가 이제 강동진 연구원님도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만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련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조선 기자재 회사들 그 다음에 뭐 피팅의 종목들이 회사들이 그 굉장히 10년 만에 온 굉장히 빅사이클이다 그런 의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행제. 요게 혹시 뭐 다른 기업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기술적인 뭐 장벽 같은 게 좀 있긴 있습니까? 본행제는? 다 구조조정이 된 거죠. 몇 개 안 남은 거죠. 네. 네, 본행제가. 본행제가? 네, 그렇습니다. 피팅도 그렇고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몇 개 안 다들 조선 회사 자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대우조선해양도 결국에는 구조조정된 거고 그 과정에서 밑단에 있는 기자재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청 회사들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네. 회사들이 지금은 그런 어떤 지금 이런 사이클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업사이클의 수혜를. 자, 본행제 관련된 섹터 테마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좀 아까 피팅 업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석유 가스 시추 허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멕시코만 일대에 8,080만 에이커에 달하는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선거전 당시에는 이 미국의 공공부지나 해양에서 새로운 원유나 가스 시추를 아예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했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급하다 보니까 정책을 후퇴하면서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팅 업체도 오늘 영향을 받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팅 업체 같은 경우도 한 2007년, 2008년 이때가 거의 피크였거든요. 그 다음에 10년 넘게 굉장히 또 힘들었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피팅 업체들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글로벌리 업체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피팅 업체 숫자가 줄어들면서 경쟁사가 글로벌 4개사, 그러니까 성광밴드, 태광 이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텍투비, 그다음에 테크노포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4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일단 업황이 좋아지면 뭐 승자 독식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타이트한 뭐 LNG 시장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새롭게 가동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피팅 업체들 수혜주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뭐 전방 산업인 해외 건설 수주라든지 플랜트 발주라든지 LNG 관련된 선박 발주 이런 것들이 전방 산업인데 이쪽 관련해서 대부분 다 분위기가 최근에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국제 유가 비싼 흐름도 보이고 있는 피팅 시장도 유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면서 보입니다. 피팅 업체가 이제 네. 그 파이프랑 파이프 사이 뭐 이어주고 관이 음새. 네, 네. 그런 거가 이제 피팅 업체죠. 네. 그 파이프끼리 이렇게 이어줘야 되거든요. LNG 선을 만들 때, 배 만들 때나 아니면 플랜트를 짓거나 네. 할 때 이런 엄청나게 큰 파이프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게 피팅입니다. 그게 이제 파이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따로 피팅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이 필요해요. 관련돼서. 그 예전에 이제 2010년 초반에 네. 2007년도에 중국이 공장역할 할 때 빅사이클에 왔었고 그러다가 잠깐 리먼 터지고서 좀 슬로우다운 하다가 2010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0년? 2010년, 예, 아니요, 그거 말고요. 동일본이랑은 상관없죠, 얘네들은. 뭐예요? 12, 13년도에 그때
미국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큰 변화를 쉐일? 일어나요. 쉐일이 생깁니다. 아. 미국이 중동과 중동 때문에 유가 때문에 짜증난다 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셰일 가스를 개발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 대박이 난 겁니다. 이런 피팅 회사들이 그때 관련해서 대박 났다가 어떻게 되죠? 유가가 급락하면서 맞아요. 조선 회사들도 안 좋아지고 전방선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서 그때 성광밴드가 한 8천억 갔었어요. 시가총액이 2013년도. 예? 근데 불과 2년 만에 얼마까지 빠진 줄 아세요? 모르죠. 맞춰보세요. 아, 얼마까지 빠졌냐고요? 네. 얼마까지 올라갔다고요? 시가총액이 8천억이었어요. 8천억. 예, 예. 그러면 음. 1,300억 2년 만에. 봅니다. 300억. 구체적이시네요. 아, 1,300억. 네,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2천억 아, 그래요? 빠집니다. 네, 조금 더 거의 4분의 1 토막, 네, 3분의 네. 1 토막 이상 나죠. 네. 그러다가 진짜 암흑기 같은 한 7, 8년을 보냅니다. 팬데믹 때 2020년에 또 2천억을 갑니다. 성광밴드가. 그러다가 작년에도 지지부진. 유가 올라도 의미 없다. 왜 그렇죠? 어차피 유가 떨어지면 또 전방이 망가지니까. 근데 올해 성광밴드가 2배가 났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유가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잘 이제 얼핏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냥 유가 때문에 조선의 어떤 사이클이 좋아졌고 LNG 발주 때문에 오른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얘네들은 조선의 비중이 30-40% 정도인데 나머지가 플랜트 LNG예요. 네. 프로젝트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대란에 관련 이게 구조적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전쟁으로 촉발된 이런 어떤 지금의 에너지 대란, 유럽의 네. 천연가스 가격은 쉽게 빠질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 됐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얘네들한테밖에 수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죠? 우리가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수주를 많이 네, 받으면 항상 수주 회사들을 볼 단가가 때는요. 올라가겠죠. 아니 단가가 아니고 회사 내부적인 이슈가 생깁니다. 수주 비즈니스는 캐파가 문제, 캐파 캐파 문제죠. 문제. 아무리 수주를 많이 받아놔도 조선사도 지금 독후가 꽉 찼기 때문에 네. LNG 이제부터는 캐파를 늘리냐 여부, 실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회사를 봐야 돼요. 여기서 업사이드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회사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파 늘릴 수 있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이게 캐파라는 게 그냥 뚝딱뚝딱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도 빨리 뽑아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공장도 져야 되고 네, 막 네, 그런 게 네. 있거든요. 네. 뭐 제일 문제가 조선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 구하면 또 그 높은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실제 들었거든요. 그 주변에서. 근데 어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뭐 표를 또 갖고 왔으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보시죠. 뭐 이 부분 관련된 유가 흐름하고 이 관련된 흐름들이 과거는 국제 유가 추이는 저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좀 표를 넘겨주시면 성광밴드나 뭐 태광이나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유가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예, 같은데. 표를 좀 넘겨주시죠. 네. 다음 표를 넘겨주시면 이 관련해서 이제 커플링에서 쭉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그러네 막판에. 예, 예. 같이 못 갔잖아요. 유가가 네, 뭐 네, 급등했는데 계속적으로 못 간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가 빠질 건데 이 본업에서 앞쪽에서 앞당에서 안 좋아지면 또 다시 이제 올라갔다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별로 반응을 못했던 거죠. 이 디커플링 관련된 그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외에도 플랜트라든지 LNG 이쪽도 같이 열리니까 조금 살아남은 자들의 어떤 수장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초에 그때 유가가 한번 부러진 날이 있어요. 120불 근처 갔다가 한번 급락합니다, 유가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장중에 유가 관련주 다 폭락해요. 그때 태양광, 뭐 신재생, 그다음에 이런 피팅 관련 조선, 그때 뭐 기계 하루 완전히 급락합니다. 그날 그래서 이런 거죠. 아, 역시 유가랑 동행하는구나. 그날 엄청나게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뒤로 다 회복합니다. 태양광부터 해서 신재생, 뭐 조선 피팅, 기계 다 회복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유가와 무관하게 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매우 큰 패러다임 변화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주목해서 봐야 돼. 네, 지금 현상입니다. 네, 네, 저도 네. 처음 봐요 지금. 네, 10년 만에 이런 사이클. 왜냐하면 왜냐하면 큰 변화군요. 엄청 큰 변화죠. 얘네들은 그냥 유가가 무조건 코레레이션 1이에요. 아까 지금 부장님께서 띄운 차트 봐요. 그대로 동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유가 뭐 빠져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막 주가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큰 패러다임 변화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아니면 혹시 지난 뭐 한 몇 개월간 유가는 올랐는데 얘가 못 올랐잖아요. 그걸 좀 맞추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뒤에 키 맞추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동행이에요. 얘네들 무슨 6개월 있다가 후행한다 이런 애들이 보셨잖아요 차트. 아까
그대로 원래 동행하는 애들입니다. 그 이제 원래 동행인데 만약에 유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갔으면 근데 지금 유가가 또 빠지고 있잖아요. 네. 살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단순히 전방 산업의 어떤 조선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큰 에너지의 어떤 대란 네.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LNG 관련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재생 관련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BTN 관련된 섹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엔터 한번 볼까요? 네, 뭐 최근에 엔터 관련주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최근에 뭐 BTS 관련된 단체 활동이 좀 안 된다 이 이후에 네. 사실 좀 주춤했다가 뭐 최근에 하반기에 새롭게 이제 뭐 새로운 그룹이나 아니면은 뭐 컴백하는 어떤 뭐 블랙핑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많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블랙핑크가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선주문 150만 장 네. 그리고 지금 예약 판매 날짜가 남은 날짜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200만 원 뭐 그냥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도 이제 오늘 뭐 YG도 상당히 괜찮았고. 내일 1시. 네. 뭐예요? 내일 1시 오픈 블랙핑크. 네.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에. 예. 이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네, YG 그렇습니다. 주주면. 예.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뉴진스가 이제 멜론 탑백 여기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갖고 왔어요. 그 좀 띄워주시면 네. 이 뉴진스 관련된 멜론 탑백에 1위가 어텐션, 2위가 하이프보이, 그다음에 9위가 쿠키. 이 타이틀곡 3개 모두가 탑 10에 다 들어갔고요. 1위, 2위가 다 이번에 누렸습니다. 데뷔인데 네. 신인 그룹인데 이제 일단 어쨌든 멜론 탑백에 완전히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여기 더 연대 가면은 여기 있어요. 네. 뭐가요? 그 팝업스토어. 네, 팝스토어. 네, 네. 지금 뭐 열렸는데. 네, 줄이 네. 계속 우리 그래서 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잖아요. 예. 네. 사진 좀 띄워 주시죠. 다녔어요? 자, 박근영 부장님. 네. 제가 이제 남의 사진 너무- 갖고 왔다 아니, 뭐라 너무 그러실까 사진 봐. 앞에서 찍으신 거 아닌가요? 아, 자신 그냥- 있으셔가지고. 그냥 아닙니다. 민지입니까? 저 오른쪽 멤버? 네. 모르겠네 저는. 이름까지는 제가 아직은 민지 모르겠습니다.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팝업 스토어를 직접 갔다 왔어요. 네. 이게 이 사진 중요한 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중요합니다. 예. 이 팝업 스토어에 지금 대기하고 이제 그 살려고 이제 줄 서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 걸그룹들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좀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걸그룹들은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따르지를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니, 뉴진스는 희한하게도 또 바뀌었어요. 예, 네. 많이 또 이제- 주된 고객층이 20, 30대 여자입니다. 누가요? 싱글 여자. 뉴진스? 네네. 네네. 애기들 이뻐하는 느낌으로. 아, 여동생 이뻐하는 느낌으로.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놀랐다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고객층이 남자는 거의 없대요. 맞아요. 다 여자. 다 분들. 여자. 네. 예. 여기 그래서 제가 사진에도 줄 서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여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소비의 욕구가 강하고 굉장히 많이 헤비 유저예요. 많이 지출하십니다. 음반 이런 소비력이 네네. 받쳐줘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신만을 위해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싱글 20, 30대 여자 싱글들은 네. 본인만을 위해 소비를 하잖아요. 특히 뭐 가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음반 소비를 네, 그럴 수도 있죠. 왜 가족을 위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근데 아무튼 더 뭐 그런 그 거죠. 네. 굿즈를 사기 위한 대기줄이 거의 한 1시간 넘게 서야 뭐 이렇게 계산대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 걸릴 정도로 뭐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샀습니다. 아직. 사실 아니, 줄을 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실제 거기 정말 예. 서 계시면 관계자라고 아마 그러시고.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이브 관계자. 그리고 이제 그 애들 찾으러 온 아빠가 누가 애 여기 줄 서 있나 싶어 찾으러 왔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이제 확실히 한번 가보려고 왜냐면 정말 굿즈가 이렇게 잘 팔리나 근데 네. 신인 그룹인데 이렇게 핫한가 싶어서 이제 정말 가봤더니 이 팝업 스토어가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거 보고 아 이게 신인 그룹 중에 이 정도 최근에 반응이 있던 그룹이 있었나 신인 그룹 중에 네. 조금 놀래고 왔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이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인기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초기 반응은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으로 신인 그룹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트와이스도 또 그렇죠. 그 외에도 뭐 뉴진스까지 해서 하반기 새롭게 어떤 붐들이 일어나는 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콘서트로 이어지잖아요. 오프라인 네, 콘서트로 네, 이어지기 때문에 블랙핑크도 좀 1차 오픈된 게 36번 정도의 또 그런데 2차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 50회 이상 뭐 내년 상반까지 간다 보면 네. 어떤 활발한 어떤 오프라인 활동까지 치면은 상당히 매출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생길 수 있는 구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내년에는 이제 또 YG에서 또 걸그룹이 나옵니다. 사실은 뉴진스보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어디요? YG? YG에서 어. 지금 엄청나게 준비 중인 걸그룹이 있습니다. 내년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 맞습니다. 불핑은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내년에
다음 달에 정규 앨범 발매하고 내년 초까지 월드 투어로 엄청나게 콘서트를 많이 네. 할 겁니다. 예전에 이제 블랙핑크가 한 600억 정도 했어요. 콘서트 매출이. 월드 투어. 네, 월드 투어에 하면. 네. 근데 지금은 예상이 어느 정도 예상인 줄 아세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천억 정도 한 보고 6, 8개월. 네. 1000억. 정프로님은 넌 1,300억 봅니다. 1,300억이요? 2,000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배가 오른 거예요. 콘서트 네. 한 1,000억, 그다음에 굿즈 500억 이 정도 보는 거. 그 정도 콘서트 아닌가요? 관련해서 콘서트만 네. 굿즈 2,000억. 빼고요. 굿즈 빼고 아. 콘서트 관련해서만 다 2,000원. 왜냐하면 ASP가 티켓 프라이스가 거의 그때는 한 30-40% 올라가 있고 횟수도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사실 YG가 사실은 그동안 잠룡이었거든요. 네. 원인도 별로 안 좋았고 활동하는 그룹도 없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블랙핑크가 어떻게 얼마나 네. 큰 활약을 해 주는지 따라서 주가가 같이 동행하겠죠. 네. 걸그룹 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니 저 걸그룹 잘 몰라요. 네, 블랙핑크 누군지도 한번 모릅니다. 주식 네. 입장에서 네. 공부를 하신 거죠. 그냥 그 그룹이 주는 영향력 이런 것만. 네. 노래도 잘 모르고. 네. 저도 뭐 팝업 스토어를 왜 갔겠습니까? 저는 물건 뉴키즈 사러 온더 간 게 블럭 아니죠. 이런 거 듣습니다. 뉴키즈 온더 블럭. 네, 스텝 바이 스텝. 투나잇. 네. 네. 자, 그리고 태양광과 뭐 일부 정유업체들도 좀 오늘 달렸습니까? 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그 독일의 라인강이 말라붙어 갖고 지금 사실 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이 라인강 수심이 말라붙어 있는 게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런 어떤 인플레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기 보면은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카우프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지금 수심이 낮은데요. 네. 수심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32cm라고 합니다. 요거는 약간 좀 물론 이제 좀 정정 또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부터 바닥까지의 그 수위가 32cm라는 건 아니고 바지선은 이제 보통 거의 많이 다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강에 이제 화물 싣고 다니는 바지선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바지선에 짐을 실었을 때 맨 밑바닥에서 바닥까지, 그러니까 화물선의 바닥부터 그 강의 바닥까지가 대략 한 지금 32cm 정도 이제 나온다는 건데, 물론 이제 역대급으로 굉장히 마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야, 40cm 이거 개울이지 무슨 강이냐 이제 이러실 수가 있어서 그건 제가 좀 약간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배가 정상적으로 좀 운행할 수 있는 마지가 한 1.5m?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유지가 돼야만이 그렇겠죠. 배가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기준이 이제 32cm까지 떨어지니까 네네.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라인강 쪽에 또 배가 하나 거기 서가지고요. 엔진 고장도 났지만 뭐 수위가 떨어져서 못 가가지고 네. 막고 있어서 이제 그걸 또 예인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 상당히 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뉴스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라인강 인근이 이렇게 이제 메마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 인공 강우주들이 또 움직였어요. 하늘에 화학 뭐 살포하고 뭐 비 그래요? 내리게끔 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주도 이제 좀 튀긴 했는데, 아무튼 그 라인강 인근에 독일 화학 설비가 수출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이게 육상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LNG 수입도 마찬가지고 석탄 쪽도 필요하니까 뭔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해상 쪽으로 힘들어지니까 육로로 쓰니까 아무튼 이제 운송비가 많이 늘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스 부족 사태에 따라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참고로 지금 현재 라인강 쪽에 실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한 2,000톤을 전에 싣고 갔다면 지금 한 400톤 뭐 이 안쪽, 그러니까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이제 무게를 줄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당 그 추가로 받는 요금이 한 컨테이너당 뭐 70만 원 정도 수준? 네, 요 정도를 더 받고 있으니까 아마 운임료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가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쪽에 뭐 나르는 이쪽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근에 이제 독일의 화학 설비들이 되게 많대요. 네. 근데 그걸 또 못 나르니까 물건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음 표를 보시면은 지금 그 중국도 지금 스촨성 쪽에 제조업의 가동 중단 명령이 내려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CATL이나 도요타, 뭐 폭스콘 이런 회사도 있지만은 아무튼 태양광 업체들도 뭐 통웨이라든지 베이징, 징윤통, 그다음에 이제 징코스타, 솔라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가동 중단 명령이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유럽의 화석 에너지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스 수요도
정유 수요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삼성증권 보고서가 이제 그런 코멘트를 내면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국내 정유주도 일부 이제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이 태양광 쪽은 결국은 이제 뭐 OCI도 당연히 좋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제 전기료가 지금 사상 최대까지 뭐 치솟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유럽이나 북미향 모듈 판매 가격 인상이 훨씬 더 용이해지면서 하반기 실적이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태양광이나 정유 쪽이 이 지금 유럽 쪽이나 이 중국 쪽의 이런 어떤 가뭄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반사 이익을 국내 회사들이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추가 정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독일 이쪽에는 제일 가물 때가 한 9월, 10월이랍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비가 좀 대체적으로 거의 비가 좀 내려주는데 지금 이제 보통 한 9월, 10월 혹은 8, 9월부터 이제 굉장히 가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올해는 조금 더 다른 해보다 좀 일찍 가뭄이 시작되고 그 가뭄의 정도가 좀 심해갖고 이 강을 따라서 이제 과거부터 많은 기업들 이렇게 기업들이 특히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그런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좀 발달이 돼 있었는데 그 관련된 뭐 화학 회사들이라든지 뭐 정밀 회사들 이런 데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까지 추가 정보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뭐 최근에 너무 안 좋아서 뭐 결국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사실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뭐 한국 완성업체 제외됐다. 뭐 일부 이제 뉴스 보도 제목을 보면 뭐 3개월 만에 뭐 완전히 뭐 싹 뭐 입장 바꿨다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좀 자극적인 제목도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탈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져다 보니까 국내 관련된 자동차 업종이나 2차 전지가 일부 이제 수혜를 실제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밸류 체인의 한 70-8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가고 있고요.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 5나 뭐 EV6, 코나 EV GV60 그다음에 니로 EV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량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판매량 자체가 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다 이야기되고 있고 미국 현지 관련된 미국 브랜드들은 뭐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MS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현지 생산으로 들어가는 또 모델이 있을 거예요. 미국 현지 생산이. 그러니까 그쪽 쪽으로 조금 약간 무게 비중을 옮기면서 약간 전략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말 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센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비스 관련된 이슈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약간 뭐 물적 분할 이런 식의 뭐 시장의 오해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어떤 완성차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그 IRA라고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그 바이든 대통령 도장 찍은 다음부터 이제 막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 지배구조 이슈해서 더 막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업계 전체에 좀 악영향을 당분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네. 정말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지 못한다. 지금은 이제 그런 우려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안 좋은 거죠. 예, 어차피 지금 전기차로 가야 될 그런 또 시대적 흐름이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내연기관의 어떤 어닝으로만 네. 자생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너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피어들이 다 똑같이 실적을 잘 내고 있다는 겁니다. GM 포드도 실적 잘 내고 있고 네. BMW도 뭐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의 행보가 중요한데 여기서 좀 한번 타격을 입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현대차가 근데 아무 고민을 하지 않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엘라바마 공장이 있거든요, 미국에.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도 만들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노조와의 협상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좀 협상을 잘 대처를 해야 네. 주가가 좀 반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기차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노조 쪽이 반대를 많이.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걸 반대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한국의 물량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의 네, 네. 물량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해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자동차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박은영 부장님 오늘 다시 그 뉴진스 팝업스토어 또 가시나요? 아니요, 뭐 갔다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안 가셔도 네, 되고요. 매일 가서 뭐 볼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뭐 근데 여하튼 뭐 지금 멘터 관련된 부분들 하반기에 확실히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강한국 작가님 이제 있지 콘서트를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또 있지. 한번 내일 한번 다시 한번 그걸 좀 네. 현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네.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걸그룹 콘서트 혹시 가보신 적이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우리 네, 네. 박 부장님도 저는 없습니다. 아예 없으세요? 네, 표를 못 구해요. 그걸 뭐 구하려면 진짜 뭐 잠 안 자고 광클릭을 뭐 할 정도로 금방 매진이 뭐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지난번에 강한국 작가님 뭐 있지 콘서트를 뭐 갔는데 조금 빈자리가 있었다 말은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핫한 그룹들은 아예 뭐 표를 못 구합니다. 있지는 좀 표 구하기 괜찮은 그룹입니다. 뭐 그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있었습니까? 예, 예,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안 갔으니까 모르는데. 있지. 네. 있지가 JYP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있지 JYP. 자, 하여튼 그때까지 뭐 엄청 이제 티켓 파워가 엄청 큰 건 아닌데 네. 소소하게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있지가. 네, 네. 근데 이제 콘서트 할 정도면은 대표 곡들이 뭐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콘서트를 하지 뭐 생전 네.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뭐 네, 부른다고 네, 네. 콘서트가 형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제 최초 콘서트를 열기까지 좀 시간은 걸립니다. 네. 대표곡들이 좀 쌓여 그러니까 있어야 할 수 있는 결국에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룹이 그 기획사에 그에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게 이제 콘서트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투어를 해야 돼요, 무조건. 투어를 돌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룹들을 얼마나 갖고 있냐가 굉장히 큰 회사의 역량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밀리언셀러 정도 하면은 투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투어를 돌지 않고 밀리언셀러를 했다. 약간 이런 거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사실은. 투어가 음. 진짜 팬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게 팬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왜 팬덤이 있냐면 투어를 돌면 그래도 엄청나게 이제 큰 어떤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팬덤이 있구나를 인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앨범만 많이 좀 팔고 투어를 돌지 못한다고 하면 네. 약간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순수하게 그냥 주가를 고민하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하는 거고요. 그 그룹에 대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건 다른 이슈겠죠. 그러니까 BTS가 70회 이상 월드 투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50회 이상 하게 되면 아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드 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핑크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티켓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전 세계 50개 도시를 돈다는 거죠? 회가 그러니까 콘서트 회가 아, 회가 예, 아, 예. 뉴욕 같은 데도 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전체 그 기간 동안 전체를. 회를 도는데 50회 BTS가 이상. 76회인가 뭐 70회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그룹 중에 제일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50회 이상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역대 두 번째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팬덤이나 뭐 굿즈나 그다음에 티켓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 네. 미니멈 개런티도 옛날에 빅뱅 때 아마 YG가 한 10억 정도 했다가 빅뱅 이후에 약간 YG가 시들해지면서 미니멈 개런티가 회당 한 2, 3억대로 떨어졌대요. 근데 블랙핑크가 지금 10억대 이상 찍을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네. 매출에 대한 뭐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도 콘서트 한 번 하면은 불핑은 한 20억 넘었고요. 그다음에 25? 예, 예. 한 번에 예. 개런티가 네, 그 정도 아니 개런티가 아니고 매출. 콘서트 매출? 매출. 네, 매출. 1회 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표값이 아니 전체적으로 한 해 평균 나누면은 네. 한 25억 됐어요. 한 번 하면. 근데 이제 그때는 10,000명대였어요. 콘서트의 모집 그 관객 수가. 근데 지금은 4만 명 정도. 한 회당. 네. 예. 네. 그 3배가 는 겁니다. 그만큼 네. 수요가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굿즈를 산다고 합니다. 아, 금액 그래요? 쓰는 그 금액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충 러프하게나마 가격 그 매출은 나오는 거죠. 네네. 자, 하여튼 뭐 걸그룹 혹은 뭐 보이그룹 얘기는 약간 딴 세상 얘기 같긴 해서 참 신기하기만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엔터사들이 아무튼 상장이 돼 있고 와닿지 네. 않죠. 뭐 네. 1,000억, 2,000억 그렇게 하면 와닿지 네. 않죠. 하이브도 상장하면서 정말 명실상부 네. 한국의 엔터사들이 상장이 돼 있고 뭐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는 계속 봐야죠. 부럽네요, 진짜. 어제 SM은 좀 안 좋은 이슈로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저희도 여기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매일 이렇게 라이브 하는데 이 앞에 몇 분이나 오시나? 네. 아무도 안 오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아니 지금 아무도 지나가면서 아이. 아무도 쳐다보시는 분이 안 계세요. 아헤이, 또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알면서도 그냥 약간 부끄러워서 가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무료 네. 콘서트니까. 뭐.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